두 번째로 바르톡의 신고전주의. 바르톡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흐의 대입법, 베토벤의 주제 및 동기의 발전 기법, 그리고 드뷔시의 화성의 사용, 이 세 명이 고전주의자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드뷔시의 화성을 고전주의라고 한 점이 좀 재미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물론 고전주의란 뭐 하이드 모차르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곡의 구성이나 형식, 기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네, 바르톡은 그래서 바로크 이후 확립된 장르, 소나타, 협주곡, 모음곡, 뭐 현악사중주 이런 장르를 많이 썼고요. 형식으로는 소나타 형식, 3부 형식, 변주곡 형식 등등 뚜렷한 형식, 그다음에 기법, 발전 기법, 그다음에 변주 기법, 대입법 등등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재생한 게 아니고 20세기 자신의 음악 어법, 아까 말한 화성, 리듬, 선율 그런 어법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음악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현악기, 스트링, 퍼커션, 타악기, 그리고 첼레스타, 첼로가 아니고요.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첼레스타란 피아노같이 생겼는데 영롱하고 낭낭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호독악기 인형 중에서 사탕요정의 춤에서 들어보면은 이제 독특한 음색이죠. 마치 천상의 소리 같다 해서 첼레스타라는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여하튼 이런 독특한 음색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악장이에요. 근데 느림 빠름의 빠르기의 대조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로크 시대 소나타 혹은 협주곡 같이 대조적인 빠르기로 악장을 구성하는 점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287페이지 표를 보니까 그 표는 왼쪽하고 맨 오른쪽은 현악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배치하라고 그랬어. 무대에서 가운데에는 타악기와 첼레스타 피아노를 배치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독주 협주곡 이전에 콘체르토 그로소, 바로크 시대 때 콘체르토 그로소처럼 작은 악기군과 큰 악기군의 음색과 음량 대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바로크 시대의 형식과 기법을 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기에는 3악장을 예로 이제 들어있지만은 1악장을 잠깐 보면은 바로 후가로 시작을 해요. 후가. 근데 주제를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이런 클러스터죠. 웅뭉치인데 B음을 중심으로 B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세포 분할하듯이 발전한 음정이 확대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은 뭐 브람스나 베토벤에서 볼 수 있는 기법들이죠. 깜짝 놀랐죠? 이걸 보고. 이 3악장 밤의 음악인데 일명 이 영화에서 샤이닝이라고 한 20년 됐나요? 한 30년쯤 됐을까요?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감독한 공포 영화인데요.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곡이 쓰였어요. 바로 이 곡이. 바르톡의 곡이.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클래식 음악을 자기 영화에서 아주 잘 사용한 감독으로 유명한데 밤의 음악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뭔가 무시무시한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도시에 사니까 밤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자동차 소리 혹은 위층에 쿵쿵거리는 소리. 그런데 농촌이나 전원에서는 밤에 풀벌레들 우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것을 악기들의 음색으로 옮겨 썼다 해서 이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이나 형식명에서 보면은 수학적인 형식미를 추구했어요. 르네상스 작곡가들이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우선 아치형, 즉 대칭형 구조, 그리고 뭐 피보나치 수열, 황금 분할 이런 수학에서 나왔던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치형 구조는 이 곡 전체가 82마디로 되어 있는데 뚜렷하게 6부분으로 나눠져요. 근데 여기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교재 287에 거기 A, B, C, D, B 플러스 C, A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D를 중심으로 해서 D 부분은 타악기가 중심이 되는 포르테시모 부분인데 A와 A가 여기 있고 B와 C가 합쳐져서 A는 제일 주제, B는 제2 주제, C는 아르페지오와 트레몰로 부분이에요. 이게 합쳐져서 제2 주제가 먼저 재현이 되고 그래서 D 부분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형을 이루고 있어요. 대칭형은 웨버른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여기서 또 나오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실로폰으로 주제가 연주돼요. 그런데 리듬을 보니까 루바토긴 한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들어보면은 되게 막 공포스러운데 이것 자체가 리듬 자체가 이렇게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아까 황금 분할 골든 섹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의 마디수를 이 클라이맥스 전까지 마디수로 나눠보니까 47 나누기 82 해보니까 0.618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황금 분할이라고 해서 이 비율이 가장 아름다운 느낌을 느낀다는 이제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0.618일 때 가장 뭐 안정된 느낌을 가진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실제 들으면서 뭐 이걸 여기서 아름답다 이렇게 느낀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숫자를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나타났던 감춰진 숫자에 대한 유희, 작곡자만 아는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란 거는 피보나치 수열이란 것은 이같이 이제 바로 전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가 아니고 3에다가 2를 더해서 5가 되고 5에다가 3을 더해서 8이 되고 이렇게 되는 수열이에요. 1, 2, 3, 4, 5, 6, 7, 8, 9가 아니고 이 피보나치 수열을 여기서 조금 반영한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5하고 8 하면 13이 되죠. 뭐 이거 약간 뭐 억지 같긴 하지만은 사실 자기 자신이 이 곡뿐만이 아니고 많은 곡에서 황금 분할이나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아치형 구조를 좋아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성을 보니까 세오름, 트라이톤, 증사도예요. 증사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증사도를 20세기 작곡가들이 되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중심음, 여기 토날리티라 그랬는데 중심음이 C와 F샵을 중심으로 여기는 A와 E 플랫, B, F타 이제 뭐 세오음, 증사도 중심음이죠. 이제 음악을 들으면 알겠지만 주제를 보면은 길게 노래하는 선율이나 딱 떨어지는 박자가 아니고 꾸밈음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단편적인 동기예요. 툭툭 끊어지는
이제 말하는 노래, 말하는 것 혹은 이제 벌레의 울음소리 같은 거, 여기 또 꾸밈음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벌레 우는 소리, 진동 소리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팔란도 말하는 루바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노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또 다른 바르톡의 특징은 음색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첼레스타라는 독특한 악기를 쓴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음색의 대비를 주요 요소로 사용했다 그랬지만은 이거 실로폰, 여기 자일로폰이라고 썼는데 실로폰, 그다음에 현악기의 긁는 소리, 여기 트레몰로 같은 데 보면은 글리산도 같은 독주악기의 독특한 음색 대비를 강조했어요. 밤의 음악이라는 부제는 바로 이런 독특한 음색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봤지만은 밤의 음악이지만 쇼팽의 녹턴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런 공포 영화의 한 장면에서 쓰일 정도로.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대칭형이라든지 어떤 원칙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조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심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 선율, 민요풍의 뚝뚝 끊어지는 선율, 그 다음에 음색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것, 민속적인 요소와 고전적 구성과 형식, 그리고 고전적 기법,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르네상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법을 현대적 화성과 리듬, 음색으로 되살려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스트라빈스키와 바르톡은 우연하게 둘 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합니다. 둘 다 민속적 요소들이 신고전주의적 요소를 거쳐서 20세기 어법으로 재생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즉 고전적 원칙, 신고전주의 원칙이지만은 화음, 선율, 조성, 리듬 등이 20세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 밖에도 힌데미트 첫 시간에도 언급되었었죠. 실용음악, 게브라우스 무직 이라고 해서 교재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듣기 위해 존재하는 음악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띠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음악. 네, 또 사회 각계 계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악, 또 일반 대중이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음악. 그래서 힌데미트는 이런 음악을 위해서는 무조성이 아니고 조성과 고전주의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힌데미트. 그 밖에 특히 신고전주의 작곡자들 가운데 러시아에서 프로코피예프와 쇼스타코비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또 1917년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와 또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 이후에 공산체제가 되는데 공산체제 하에서는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수의 청중만을 위한 난해한 음악, 현대음악, 12음기막, 무조성 음악을 얘기하죠. 이런 난해한 음악은 사회주의 이념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곡자들은 음악 양식을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을 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곡자들은 신고전주의로 조성이 있는 음악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안 그러면은 숙청당하든지 쇼스타코비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숨바꼭질처럼 비판당했다가 그러면 좀 말 들었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신고전주의로 이어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